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수업을 합시다. 1주차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중간 시험도 대체하는 과제로 어쩌면 뭐 기말 시험도 대체 과제로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제물 리포트가 하나 있고 그래서 결국 이번 학기에 세 차례의 리포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글쓰기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을 하거나 또 뭐 특강을 듣거나 이런 형태로 리포트를 쓰는 방법을 익힐 수도 있지만 어, 또 우리 수업에서 어쨌든 뭐 최소 세 차례의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 이렇게 나누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과제물을 이제 검토를 할 때, 평가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이 2주차에 강조하고 있는 이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강조하고 안내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반영하고 있는가도 평가를 할 때 그 확인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그 규정 내에서는 최대치로 항상 잘 줘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함께 수업을 하고 여러 고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성적은 잘 주는데 이제 성적을 일정하게는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평가를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A뿔을 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더 많이 노력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에 대한 일정한 어떤 구분이 없으면 그건 또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한테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공정의 문제가 어쨌든 늘 많은 그 제기가 되잖아요. 공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그 평범하게 우리가 그야말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뿌린대로 거두는 것 이게 공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골에 살지 않아서 원래 나는 고향이 광주예요. 광주에서 태어나서 쭉 광주에서만 성장했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의 일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그냥 어떤 그동안의 어떤 살아오는 경험으로 드는 바에 의하면 되게 봄에 이제 씨를 뿌리죠. 여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고 그래서 가을에 걷어들이고 대체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봄에 부지런하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걸 보살피고 또 가을에 거두고 그러니까 그 노력한 만큼의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이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15주를 우리가 한 학기로 설정해 놓고 수업을 하는데 이제 사정은 다 다르죠.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몸이 고단해서 수업에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정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수업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A4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A와 B와 C를 일정하게 이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죠. 어, 그런데 리포트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1차 시, 2차, 3차 시에 나눠서 무려 50분씩 나눠서 이렇게 거의 3시간을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리포트를 받아보면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글이 있을 수 있죠. 다 알아요. 내가 나는 이제 글을 30년 이상 글을 쓰고 그러니까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30년 이상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설가고 평론가고 논문을 30 몇 편이었죠. 그다음에 책도 11권을 내고 그랬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내는 글을 읽어보면 내가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안내했던 내용들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눈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의 과제 물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리포트가 당연히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 내가 이제 그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남부대학교도 강의하고 뭐 몇 군데 합니다만은, 이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 그 음악학과라든가 뭐 미술학과라든가 이런 예능계 친구들의 경우에 글쓰기 수업을, 전남대학교는 이제 글쓰기 수업이 그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 학과별로 거의 이제 글쓰기 과목이 필수인데, 이제 음악학과나 이런 친구들은 글쓰기 수업을 되게 싫어해요. 아주 정서적으로 거부 반응이, 강의실에 들어가면 그 어떤 분위기부터가 쎄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이런 자신의 전공 영역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글쓰기 수업을 일주일에 3시간씩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 싫은 모양이에요. 음. 모르지는 않겠는데, 그건 이제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능적인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겠지만 우리 수업을 하면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글을 읽지 않으면, 음,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하나의 기능적인 그 테크닉이 아니에요. 지식과 교양을 넓히는 매우 중요한 교양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래요. 또 이제 이공계 계열 친구들은 굉장히 또 마음이 착한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대학에서 최소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가 교양 과목으로 1, 2학년 때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에서 왜 교양 과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남부대학교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사고 표현, 독서 토론 이런 교양 과목을 왜 운영을 하겠어요? 사고와 표현은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독서 토론은 이제 말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그러니까
일부, 아까 내가 이제 예를 들었던, 그런 특정한 전공의 학생들처럼 소위 이제 글쓰기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교양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아닌 듯 해요. 내가 외국의 사례를 다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많이 보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MIT 공과대학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공과대학인데, 그 MIT 공과대학에서는 글쓰기 과목이 그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공과 계열 전공 학생들에게 무슨 이 글쓰기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이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MIT 공과대학의 총장, 내 총장 이름은 이제 자료 봐야 아는 거니까 내가 다 못 외우니까, 그 총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리 MIT 대학생들은, 우리 MIT 공과대학교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우리 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기능적으로 글쓰기를 잘하는 것을, 그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스킬의 측면도 있긴 있죠. 이를테면 어법에 맞게 그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준수해 가면서 의미가 분명하도록 잘 써나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배우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자료를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무슨 과제를 하려고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려고 할 때 한 줄 이상을 나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난 글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서형 제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한번 정리하는 글을 써봐라 라고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서형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들어가서 서형 제도의 장단점 자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그대로 이제 복사해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점과 단점 각각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올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이를테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글의 차별점이 없어지는 거죠. 다 같이 시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되 또 다른 글들을 많이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죠. 사형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왜 또 폐지하자고 하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각각의 장단점과 관련된 글들을 찾아서 자신의 사유를 확정을 해야 돼요. 생각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글을 쓰면 쉽지 않겠어요? 사형제도는 이러이러한 연유로 시작했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사형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견되고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일부 어떤 국가들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제 사형을 아주 흉악 무도한 자들은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래서 현재 사형수가 60여 명 있어요, 한국에. 근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정쩡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말이든 글이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몰라. 어설프게 알아. 그러니까 몇 줄 쓰지를 못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그게 단순히 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물론 글쓰기 수업은 아닙니다. 우리 남부대학교 이제 사고 표현, 독서 토론, 내가 남부대학교는 두 과목 수업을 하는데,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리포트를 중간, 기말,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과제물 하나, 최소 세 번은 내야 되기 때문에,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가를 내가 완벽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해요, 2주차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듣고 대충 흘려버리지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클릭만 했고 시간 다 가면 자동으로 이제 출석 그 체크는 되지만 여러분 나중에 과제물 보면 이거 안 들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적이 내가 아까 성적은 최대한 잘 준다고 했지만 과제물이 리포트 작성본 특강을 전혀 듣지 않았어. 반영이 안 됐어. 이런 친구들에게 A를 줄 수는 없죠. 그래서 B나 C를 주면 나중에 이제 교수님 제가 출석도 다 하고 과제물도 다 내고 시험도 다 잘 보고 다 내고 그랬는데 왜 제 성적이 이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죠. 그럼 리포트 작성 특강을 전혀 반영이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됐네. 그래서 리포트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네. 그러면 리포트 점수가 우리가 20점이죠. 리포트가 20점이고 중간고사가 30점, 기말고사 30점인데 만약에 리포트가 20점인데 예를 들어 10점을 줬다. 그러면 리포트 점수가 20점 만점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0점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럼 10점도 잘 준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냈으니까 내가 기본 점수를 주는 것이고 리포트 작성 특강을 전혀 안 들었어. 그러니까 리포트를 낼 때 그 리포트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리포트를 내가 확인하면서 2주차에 강조했던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가 반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주차에 그 클릭을 해서 시간이 가니까 출석으로 체크는 됐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다른 그 주차는 이제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최소한 2주차 리포트 작성법 특강은 제대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까지는 여러분이 내 그 과제물을 보면 확실히 내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속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적보다도 그 2주차 내가 리포트 작성 특강을 나처럼 이렇게 시간을 한 주를 몽땅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교수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평생 가는 겁니다. 이 글쓰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석사 과정 때까지만 해도 논문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썼던 논문을 보고 형식 같은 걸 익혔는데 그 봐갖고는 안 돼요. 내가 직접 쓰면서 피드백을 받아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석사 논문 쓰고 나서 엄청나게 깨졌어요, 교수들한테. 그래갖고 눈물도 엄청 그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모욕감 때문에 내 잘못이었음에도 또 이제 우리는 또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형편없이 내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펑펑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딜레이 돼갖고 석사 논문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는 이제 그것을 경험을 삼아서 박사 과정 때는 아주 뭐 잘 썼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 마치는 그 학기에 바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석사 논문 쓸 때 어려움의 경험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충분히 그 경험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리포트 작성 특강을 여러분이 그 과제물을 내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단 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멀리 보세요. 알겠죠? 다른 과목에서도 리포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공과 관계없이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 살아가면서 뭔가를 읽고 써야 돼요. 그럴 때 이 심영인 교수가 설명했던 이 주차에 설명했던 리포트 작성법 특강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두고두고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자, 글쓰기는 두 가지, 어떤 글이든 간에 두 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그 다음에 타이머에 20분 내가 해 놓으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뭐 내용 또는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또 뒷부분 30분에서 30분 동안 또 지금 1차 시입니다. 2주 1차 시, 2차 시, 3차 시 자료를 바꿔가면서 충분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 수업 안내할 때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3주차에 했었는데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과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뭐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 또 기말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도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과제물도 있고, 이게 다 리포트잖아요. 그래서 1주차에 수업 안내를 하고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해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뭐 그 적절한 시기에 일테면 중간 시험은 8주차에 보고 기말 시험은 15주차에 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각각 그걸 대체하는 리포트를 내게 한다면, 과제물을 내게 한다면, 예컨대 중간 시험을 대체한다, 그럼 8주차니까 한 2주 전쯤에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의 어떤 형식의 그 과제를 내시오라고. 그런데 이렇게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이라고 내가 앞에 써놓은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강의하는 과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몇 개 과목에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할 거니까 다 과제물 있고 뭐 중간고사를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그때그때 각 과목의 수업에서 또 여러분과 단톡을 통해서 소통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빈틈없이 안내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포트를 쓸 때,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일러주려고 해요. 자, 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좀 볼 게 뭐냐면, 이게 편집글 형태로 편집글 형태로 해놨어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이 글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써놓긴 했는데, 모든 글은 지금 경어체로 내가 쓰고 있잖아요. 봅시다.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고 있어서 중간고사를 대체할 과제를 위해, 뭐 중간고사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별도의 과제물도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쓸 때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일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 수업은 리포트 작성법 특강으로 마련했어요. 했어요. 제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경어체 씁니다. 경어체를 내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은 이렇게 경어체로 쓰지 않아요. 어떤 때 경어체를 씁니까, 여러분? 편지 글, 이제 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쓸 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거의 편지 안 쓰죠, 지금은.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경어체를 쓰는 거죠. 나보다 이제 나이가 더 든 그런 상대에게 쓸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자기소개서도 요즘에는 이제 뭐 성장 과정을 써라든가 어, 뭐 하여튼 그 항목들이 있는데, 그 제시한 항목에서
뭐 200자 내외로 쓴다거나 300자 내외로 쓴다거나 이렇게 이제 글자 수까지 또 지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 별도로 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이제 한다. 이렇게 평어체로 쓰는데 편제 글과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자기소개서의 형식의 경우에 이렇게 경어체로 쓸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리포트를 낼 때 이렇게 경어체로 쓰지 않아도 된다. 좀 그 얘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의 경우에는 논증적 에세이, 즉 논술문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가정을 하고, 왜냐면 글쓰기는 글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 자, 이건 지금 이 글은 어떤 글인가? 이를테면 설명문이죠. 그렇죠. 리포트를 쓸 때는 이러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써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 글의 성격은.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거, 그동안에 가장 많이 썼거나 읽었던 글은, 가장 많이 썼던 글은 독서감상문, 덕후감이겠죠. 덕후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갑니까? 이제 대학생이니까 우리가 논증적 에세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주장하는 글, 중학교 때, 주장글. 이것도 많이 썼지요. 그래서 논술문이라고 하잖아요. 논술문.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 때 많이 썼던 글은 독서감상문, 덕후감하고 논술문 주장하는 글 두 종류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번 학기 내가 수업하는 과목들의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의 경우에는 논증적 에세이, 즉 논술문을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각각의 글의 종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건 글쓰기 과목에서 따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글쓰기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에서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통이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일단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물의 경우에는 논증적 에세이라고 하는 글의 형식을 그런 글의 종류를 이제 과제물로, 즉 논술문을 과제물로 하겠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논증적 에세이, 즉 논술문을 과제물로 제출할 때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편하겠죠? 자, 우선 모든 글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어요. 내용과 형식. 알겠죠? 내용과 형식. 모든 글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첫 번째,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 내용이 되죠. 내용. 뭐 주제라고도 하겠고. 그래서 논증적 에세이. 자, 여러분 이제 이 논증적 에세이 이 말이 좀 걸리나요? 그냥 논술문 알겠죠? 우리가 대학생이니까 논증적 에세이. 논술문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논증은 뭡니까? 논증은 이제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거. 그래서 그게 논증이라고 해요. 논증. 주장만 하면 안 되고 설득력이 없으니까 내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어떤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활동. 이걸 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논증적 에세이. 다시 말해 주장하는 글이라고 이제 논술문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이해는 충분히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명료한 주장, 분명한 거. 주장이 명료해야 되죠. 명료한 주장과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이것이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글을 쓸 때 두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내용, 즉 무엇을 쓸 것인가, 내용. 그래서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 예컨대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쓴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써야 되겠죠. 명료한 주장이니까. 사형제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62명, 63명 그 정도의 현재 사형수들이 있어요. 사형 집행만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형 제도로서의 사형 제도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알겠죠? 근데 이제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느냐?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쪽과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런 것이 점차 사형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무도한 그 이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사형제도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은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쟁적 그 글은, 토론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고전적인, 즉 오래된 그런 우리 사회의 논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쉽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 중간 대체 과제물을 논쟁적 에세이로 쓸 때, 논술문을 쓸 때 사형 제도에 대해서 써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지난 학기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수업에서 이렇게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상세하게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들어. 다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듣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제대로 안 들어. 이렇게 시간만 가도록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그러니까 얼핏 들어놓고 나중에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을 딱 보면 사형제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딱 써서 제출하는 친구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좀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입장을 바꾸는 황당하겠죠. 예로 들어서 지금 논술적 에세이를 쓸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썼을 설명하면서 이제 쉽게 또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예를 든 것인데, 그 예로 든 사형제도를 가지고 논쟁적 에세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을 딱 내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엄청 실망스럽죠.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 라고.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도 내가 별도로 무엇에 대해서 써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당연히 했지 않겠어요? 했고, 그 다음에 단톡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왜 그러는지, 왜 그럴까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이 명료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형제도 관련해서 논증적 에세이를 쓴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논증적 에세이의 경우에 어떻게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내가 길게 설명했잖아요. 현재 있으니까 제도로서의 사형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주장이 명료해야 돼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논증 에세이를 쓰는데 사형제도가 논제다. 내가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논증적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사형제도가 논제가 되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 명료한 주장, 자신 입장, 이를테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둘 중 하나. 알겠죠? 그 다음에 왜 그 주장을 했으니까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그런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알겠죠? 내용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쓸 것인가 설명했어요. 각각의 과목에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 또는 중간고사 과제 대체는 각각의 과목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하나 제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제물 따로 하나 있을 테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또 할 것이고,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게 형식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예, 그 다음 문단, 그 다음에 여러분 예, 여기 형식은 이제 글의 내적인 면, 내적인 형식과 외적인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내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할 때, 글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글의 형식, 이렇게 인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어떤 형식을 잘 갖출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가장 그 내용이 많아야 될까요? 본론에가 내용이 많아야 되겠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근데 서론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 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어떤 그 균형,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내적인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까 하는 구조의 문제, 이것이 이제 글의 내적 구조, 알겠죠? 내적 형식. 근데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글은 이 설명문이라고 했죠. 이 글은 설명문인데, 설명문 처음 부분에, 설명 부분에 이 글에서 이 글이 어떤 글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글입니까? 리포트 작성법 특강이다. 이렇게 이 소두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런쥔적 에세이를 쓴다고 가정하고 내용과 형식의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내용의 측면, 형식의 측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이제 말 그대로 형식은 뭐냐면,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의 외적인 형식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아까 설명문이고, 글 쓰는 법, 리포트 쓰는 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 했죠. 근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글을 시작할 때, 이 글을 시작하고 있죠? 글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나눴죠. 문단 나눴잖아요. 나눠서 새로 시작하고, 또 문단 나눠서 새로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를 했죠. 들여쓰기. 비웠다는 얘기, 비워.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 알겠죠? 이렇게 글을 시작할 때와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를 해서 문단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문단을 구분하고, 또 문단 구분할 때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이렇게 들여쓰기, 비우기, 앞에 비우고 비우고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간단해요. 답이 글쓰기 규칙이니까 이렇게 씁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규칙을, 문법을 만들었어?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읽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내가 쓴 글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읽을 때 내가 쓴 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것이 필요하죠. 그러잖아요. 자, 부모님한테 내가 생활비 용돈이 좀 필요해서, 좀 더 부족해서 이번에 얼마를 좀 더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편지글을 쓸 때 그 의미가 잘 전달되어야 부모님이 얼마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겠죠.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얘기를 잔뜩 늘어놓고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편지를 읽을 때 어, 어, 부모님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내용인가 보구나, 아이고 녀석 참 대견하다, 짠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통장 입금이 안 되겠죠. 내가 좀 어설픈 예를 들긴 했는데, 즉 내가 쓴 글의 내용이 읽는 이에게 잘 이해되도록 할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문단 구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문단이 적절하게 나눠져 있으면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아주 모범, 스탠다드, 모범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목이죠. 제목. 이를테면 리포트 작성법 특강 해놓고 이제 이름이 있고,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에서 사실 표지를 하나 만들 게 필요한데, 표지는 내가 이제 이것도 각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설명해 줄게. 알겠죠? 표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표지를
굳이 표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지는 빼놓고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표지에도 제목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다음 또 이제 다른 뭐 써야 되는데 그 본문에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표지에 썼다 하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지금 표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제목 쓰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시작할 때 비어 쓰고 즉 들여 쓰고 문단을 나눌 때 들여 쓰고 그러면 문단을 나눌 좀 볼까요? 또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문단을 나눌 때 들여쓰기만 가지고 문단 구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내가 PDF로 만들어 놔서 그렇게 어떻게 하기 힘든데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인터넷 글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들여쓰기 되어 있지 않고 문단과 문단 사이 여백을 줄을 딱 비워놓고 요 한 문단이고 줄을 비워놓고 그 다음 문단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니터로 이렇게 글을 읽으면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단을 이런 식으로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문단과 문단 사이에 일정하게 여백을 빈칸 여백을 두고 이렇게 문단을 구분해 놓고 있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이 문법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가독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기사 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알겠죠? 우리 책들 보세요. 내 책도 있겠고,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 근데 요즘에 또 책들이 편집하는 그 출판사마다 참 이상하게 그 멋을 들여서, 그 개멋을 들인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서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가 이제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문장을 대체로 짧게 쓰면 좋아요. 예, 어떤 식으로? 우리 글의 어수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란 말이에요. 중간에 목적어나 보호 등이 필요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가 많으면 자연스레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문장이 꼬여서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덜어 있어요.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 나는 이제 글을 늘 쓰고 읽고 쓰고 가르치니까 이제 문장을 길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 말은 글쓰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장을 가능하면 짧게 써라. 그래야 의미가 꼬이지 않고 잘 전달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대체로 짧게 써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짧게 쓰라, 짧게 써라. 짧게 쓸 때 얘기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쓰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없지만 한 문장의 길이는 한 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한 줄이죠 여기까지 여기 나왔죠. 아무튼 문장을 가급적 짧게 쓰되 그 기준이랄까 하는 것은 사실 없어. 이게 한 문장이죠. 피어리어드가 있으니까 이거 요 말도 하나 해줘야 되겠네. 대체로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을 마치면 어때요? 쉼표가 아닌 마침표 피어리어드를 붙여야 되죠.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배웠죠. 그런데 정말 어쩌다 한두 명의 학생이 이 문장의 마침표를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제 대면 강의실을 수업을 할 때, 좀, 이게 뭐니? 하고 물었는데, 교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라고 또 반문을 해서, 내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어쨌든 문장마다 마침표 당연히 필요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말을 안 했더니 내가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나한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 리포트를 내가 받아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문장에 마침표를 안 쓰다니.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지금 다 익혔죠. 어쨌든 소통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글쓰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논쟁적 에세이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쓰기의 규칙을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했던 글쓰기 규칙이 뭡니까? 일단 들여쓰기 할 때 들여쓰기를 통해서 글을 시작하고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해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요 지금 요거 다 출력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보고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짧게 써라. 근데 그 짧게 쓰는 기준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안내한다면 한 문장의 길이는 한 줄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제 글쓰기가 충분하게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은 대충 보니까 한 문장이 한두 줄 정도, 한 줄도 있고 두 줄도 있고 세 줄도 있고 그래요. 왜? 나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초보가 아니니까 자유자재로 쓰더라도 충분하게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할 거. 맞춤법에 맞는 해야 되겠네. 어휘. 오탈자. 오탈자. 나도 책을, 작년에 봄에 평론집 내고, 가을에 장편 소설 냈는데, 이건 뭐 교정을 두 번, 세 번 해도 나중에 책을 보면 꼭 오탈자가 있어요. 정말 미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 쓸 때도 오탈자가 꼭 생기더라고요. 이 자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리포트 학교에 낼 때, 수업에서 낼 때 많은 분량 아니니까 오탈자 없는지 잘 주의하기 바랍니다. 오탈자 있으면 참 보기가 싫지요. 그 사람이 참 게으르구나. 또 이런 여러 개 있으면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지금 이 글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고 뭐. 그렇죠? 세 페이지, 3페이지, 삼쪽 분량이죠. 여기다 왜 두 페이지라고 했나 모르겠네. 여기. 두 페이지가 아니라 세 페이지. 근데 요것도 오타죠. 요 페를 쓰면 안 되죠. 요 페를 써야 되죠. 이자 잘못됐네. 페이지가 두 장 이상이면 반드시 쪽수 페이지 숫자를 기입해 줘야 돼. 알겠죠? 여기 1페이지, 이쪽 3쪽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다 됐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 포인트도 참 이제 내가 좀 까다로워서 까다롭다기보다도 나는 이게 이제 11포인트, 이게 11포인트예요. 11포인트고 문체부 바탕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고, 이 글꼴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글꼴에 비해서 이 문체부 바탕체가 글씨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10포인트로 하면 굉장히 글씨가 작게 보여서 좀 덜 보여요. 그래서 11포인트로 쓰거든요. 이 글 간격은 내가 180을 하고 있어요. 글 간격, 어떤 이제 뭔가를 공모하거나 이런 제출해야 될 때 그 요구가 있어요. 근데 12포인트로 하고 줄 간격을 간격이라고 해야 돼. 이 오타가 나와 있죠. 간격은 180. 이런 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간격은 간격. 요거.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잘못됐네. 자, 그래서 180.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포트 낼 때 반드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근데 간혹 여러분의 그 과제물을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안내해 주냐면, 글씨 포인트가 지나치게 커서 13포인트, 15포인트로 쓰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성의가 없는 거죠. 점수 좋게 줄 수가 없어요. 딱 보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의 이미지가 평생 가요. 우리는 지금 얼굴을 보지 않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의 이름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기억할 거 아니에요. 다른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하고도 이런저런 관계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전에 늘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친구가 글을 참 잘 쓰더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글쓰기 학생들 과제물 공모전을 했었는데, 상을 받은 친구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수업에서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내 글을 거의 그대로 표절인 거죠. 거의 그대로 갖다가 내서 상을 받았어요. 몰랐는데 워크숍 때 이제 서로 자료 공유하다가 그래서 내 글인데 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은 이제 수상이 취소되고, 그런 또 이제 좀 문제도 있었죠. 모른 체 할 수는 없잖아요. 내 글을 갖다가 거의 그대로 갖다가 내서 상을 받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여러분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갖기 위해서는 성의 없이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의 분량도
요것도 좀 A4 요거 뭐가 좀 요것도 좀 A4 이렇게 하이픈이 없으니까 A4 두 장 내외가 기본이다. 이건 이제 어쨌든 여기서 두 장 그러면 이 페이지를 말해요. 분량을 맞추는 게 좋아요. 분량을 A4 두 페이지 정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적으면 성의가 없고 분량이 또 너무 많아.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요약할 줄 모르는구나. 그런 인상을 주어요. 나도 그 교수신문에 그 고전 칼럼을 써요. 심령의 문학 프리덤이라고 하는 프리즘이라 심령의 문학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코너로 그 오피니언 칼럼을 쓰는데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의 분량이 교수신문에서 나한테 지정해 준 분량이 A4 9장이에요. A4 9장이 미안해요. 200자 원고지 9장. 그러니까 A4로 한 장 1페이지 반 정도. 그러니까 그 분량을 이제 써놓고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를 덜어낼까, 어디를 삭제할까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그 분량을 딱 맞추거든요. 이렇게. 자, 우리 수업의 과제물은 이것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의 경우는 여러분의 고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A4 한 페이지, 내가 보통 한 장 한 장 해요. 근데 한 장은 사실은 앞면 뒷면까지 해서 한 장인데 내가 이제 말 습관이랄까 이런 것이 한 장 한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한 면만 말해. 한 면 알겠죠? 한 페이지. 일단 이렇게 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내가 지금 여기다 공통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중간고사의 경우는 일단 뭐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그 과목마다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논증적 글쓰기는 주장 플러스 근거로 이루어진 글이에요.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 쓰는 것이 글이다 라고 하는 것. 유의할 것. 흑백 논리의 오류,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빠지지 말 것.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잘 설득당하지 않아요. 왜? 어쩌면 이성보다 감정이 사람들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비드 휴먼은 이성을 통해 우리가 사물들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행동의 원동력은 욕구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성은 우리에게 좀 넘어갈까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논술문 주장하는 글은 주장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설득하기 위해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더라. 그래도 우리는 이런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을 왜 글을 쓰면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야 하는 게 토론이고 논증적 에세이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관련 논제에 대한 기왕의 찬반 논리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입론을 확정해 나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견하게 돼요. 정체성을 이제 복합적이 되고 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요것도 아까 설명했죠. 지금 내가 사형 제도를 예로 들어서 논증적 에세이를 쓸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가를 설명했는데 요건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어체도 지금 앞에 제일 처음에 설명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평어체로 쓴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공통적으로 리포트 작성 특강 기본적인 것을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